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 사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한국 사회, 그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체 의식, 상부상조,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현재 지역사회 복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아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대 이전의 지역사회 복지. 이제 근대 이전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예전에 뭐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뭐 이런 데까지 막 넘어가죠. 근데 너무 그 옛날 거는 다 빼고요. 음, 자, 조선시대에 이런 문화들이 있었죠. 우리 이제 농경사회, 유교, 뭐 촌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상부상제 공동체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두레니, 개니, 품앗이, 향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두레는 어찌 보면은, 같이 일을 함께 하는 그런 형태죠. 공동노동. 상부상조의 공동노동 형태가 두레인 거잖아요. 개라고 하는 거는 조직체죠.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돈을 모아서 뭐 먼저 쓰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요. 어찌 보면은 뭐 지금의 뭐 협동조합 뭐 뭐 아니면 뭐랄까 새마을금고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친목도 도모하고 자 근데 품앗이는 뭐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형태예요. 어찌 보면 이게 다 상부상조에 서로 돕는 그런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실제로 이제 돕는 정통이라고 한다면 향약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뭐라 그러죠? 뭐 상부상조의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향약을 통해서 상부상조가 강조가 된 거죠.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의 역할을 하는 게 향약이었어요. 그래서 뭐 향약은 뭐 이런 거죠. 덕업상권, 과실상규, 뭐 예속상교, 환난상율, 뭐 4대 강목을 토대로 환난상율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뭐 하는 것 같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지역사회복지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에 이 지역사회복지하고 조금 유사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오가통 제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호 담임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구들을 묶어가지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이제 돌보면서 살아라 하고 이제 하나의 그 단위로 구역으로 묶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오가통 제도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가통 제도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부상조하고 연대감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이지만 정해주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에서 정해줬겠죠. 이렇게 다섯 집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주는 그런 형태의 이런 제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전은 이렇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넘어와요.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관, 인보관이죠. 인보관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보육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태화여자관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태화여자관은 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그죠. 뭐 지금은 이제 수서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들이 있었죠.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네요. 이게 지금 종로 2가에 이 본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수서로 옮겼죠. 자, 우리나라 뭐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하면 또 이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인보관은 메리놀스가 원산에 세운 반열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메리 마이어스가 서울에 세운 태화사회관, 태화여자관, 사회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보관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농번기에 뭐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뭐 하는 역할들을 여기서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선 구호령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썼던 그 빈민구호 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 거죠.
어찌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빈곤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통치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 조선 구호령을 만들고 뭐 그걸 시행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뭐 여성, 아동, 뭐 노인, 장애를 가진 뭐 이런 분들을 뭐 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또 요 시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해방 이후 가장 큰 사회적인 사건은 6.25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6.25 이후에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그쵸. 아동, 고아,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 빈곤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전쟁 고아뿐만 아니라 장애를 입으시거나 뭐 아니면 워낙 연로하신 분들을 누가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이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의 한 축이 뭐예요? 시설 보호잖아요. 시설 보호. 시설에서 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역사하면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설 보호 딱 이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뭔가 그 안에서 복지관을 만들어서 뭔가 사업을 하고 하는 건 80년대 이후 거의 90년대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엔 사회복지하면 거의 시설 보호가 주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 사업이 있었고 대부분이 외국 원조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이 있었죠. 전쟁 이후에 많은 외국의 구호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죠. 그들의 재원을 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슬슬슬슬 빠져나가요, 우리나라를.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관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원을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규모도 작고, 이제 하지만 계속 명맥을 이어나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그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CCF라고 기독교 아동 펀드 기금에서 시작을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린이재단, 한국복지재단,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렇게 발전돼 왔죠. 또 이 시기에 외국 원조기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요한 사회복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홀트 아동복지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리 홀트 씨가 이 전쟁 이후에 혼혈 아동을 해외에 입양시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입양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외국 원조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이제 전쟁 이후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의 그 원조 기구, 원조 단체들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카바라 그래요. 카바. 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자발적인 기구들의 뭐 한국 협의체. 원조기관 한국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국 민간 원조단체 한국연합회, 뭐 그래서 이렇게 구호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화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단체 활동을 계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기관은 뭘까요? 찾아보세요 했는데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강의 듣는 것도 너무 힘들다. 매 주차마다 이렇게 계속 과제를 시키실 거예요, 교수님. 그러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지 마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든지 홀트 내지는 세이브 더 칠드런 태아 기독교 사회복지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러한 기관들이 현재 카바의 계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기관 제가 말씀드린 기관 들어가셔서 한번 연역을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쭉 시작됐는지 그럼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신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1970년대 뭐 이때 공동모금 시작했는데 민간 주도에서 완전 실패했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공동모금이냐 막 이러면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아, 못 들어보셨겠구나. 1980년대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거 사업했었거든요. 이때도 조금 관심을 모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불우이웃 돕기, 뭐 자선 낭비 이런 거. 어.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법제화된 게 99년에 공동모금회법을 제정하면서 실제로 이제 공동모금회에 대한 재정관리, 뭐 분배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법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죠? 근데 예전에도 이런 움직임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의 지역사회 복지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 여러분들은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시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으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 그 전에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그죠? 되게 못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사회가 될까? 정부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깨어나라. 그래서 근면하고 협동하고 자주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운동을 막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빈곤 지역 사회 도시개발은 아니지만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왜 우리가 지역 사회 개발을 해야 되는 거를 알리고 이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역 사회를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환경 개선하는 이런 모든 움직임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주로 이제 농촌 사회에서 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뭐 초가집 지붕으로 된 거를 뭐 슬래트 지붕으로 바꾸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주도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농촌을 그 다음에 공장 주변을 그 다음에 도시로 이렇게 다 확대된 거죠. 그래서 소득 증대 활동, 환경 개선, 인식 개선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근면자조 협동 이게 이제 세 가지 정신이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실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되게 많이 배우러 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너네가 그때 이렇게 지역사회를 잘 개발시켜서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야 라고 많이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특히 농촌의 근대화가 어떻게 된 거야? 되게 알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기 아직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쨌거나 농촌이 되게 근대화되기도 했고, 또 한국 경제가 발달하는 데 굉장히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이제 지역별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발굴, 훈련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음. 문제는 뭐냐면 그 성공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민간 자발성이 아니라 관주도죠. 이게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내려온 거예요, 지시를. 그래서 지도자 뽑고 통장, 반장, 이장 다 뽑고 이들이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같이 해봅시다, 으쌰으쌰 해서 뭐 청소하고 환경 개선하고 뭐 소득 증대 사업하고 뭐 이런 활동을 막 펼쳐낸 거죠. 자, 이렇게 새마을 운동도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이제 한 축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이제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는 시기예요. 1980년대. 그 이전에는 거의 우리 사회복지는 뭐 중심이다, 시설 중심이다. 그나마 지역사회와 관련된 게 뭐가 있었더라? 새마을 운동이 하나 있었구나. 라는 거죠.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지역사회 복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긴 했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80년대에는 제5공화국이 탄생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경제개발 우선, 분배 나중에, 처음에 70년대는 주로 이랬어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 자체가 이제 경제개발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인 이제 이런 경제개발을 앞세운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소득격차, 빈곤, 지역격차, 도시화의 문제, 뭐 산업화 문제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죠.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때마침 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그거예요. 복지사회 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으니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법을 많이 개정을 하고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기도 하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만들고 이런 변화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사회복지관 설립을 공식적으로 허가했고요. 그 다음에 재가 서비스. 를 도입했어요.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 공무원 전담 요원제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지역사회 행동과 관련돼서도 예전보다는 좀 더 좀 구체화되긴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두드러진 건 이거예요. 사회복지관을 1983년에 이 사회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을 만들고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는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사회복지관을 만들게 된 거죠. 굉장히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자, 그러면 9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90년대는 뭐 그렇게 두드러진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90년대에 중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시대도 미국이나 영국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보수주의의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진 시점이에요. 그래서 앞서 미국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근로연계복지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즉, 복지급여를 받는데 뭐를 중요시해요? 복지급여를 받는데 무조건 받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연계복지가 미국에서 클린턴 정부에서 굉장히 어, 강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1998년, 99년 사이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뭔가 이제 복지제도에 대한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근로연계복지를 또 강조했어요. 즉 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계 지원을 받는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서비스 목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근로연계복지잖아요. 복지는 복지대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진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시기에 두드러진 변화는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한 거의 배경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나요. 도가니. 그죠? 시설이 갖고 있는 폐단이에요. 복지기관이라든지 늦은 시설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뭔가 서비스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투명하지도 않고 예산 사용이 그렇게 뭔가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19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져 왔는 거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근데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그런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평가제를 도입한 거예요. 평가제.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주체를 다양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사회복지 법인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종교법인도 만들고, 뭐 아니면 뭐 기업체 법인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법인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제. 지금은 신고제 아닙니다. 신고제도 문제가 많죠. 신고하면 다 사회복지 기관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 허가제. 그죠? 인가 허가. 그죠? 일단 평가제를 도입한 거죠. 그러면서 시설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도입했다는 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그래서 시설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관리 감독 강화, 뭐 인권적인 경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기 바라고요. 자, 앞선 내용 조금 보강 설명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 국민기초 생활법, 생산적인 복지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없애고 국민기초 생활보호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과 연계된 복지 서비스를 그런 제도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자활 사업을 설명하면서 제가 국기법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드릴 거예요. 이게 왜 생활보호법에서 국기법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그 사이의 강조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 수업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생활보호법에서 놓친 건 뭐냐면은 이 요보호자들, 우리가 요보호자 그랬어요. 지금 요보호자라는 말 안 씁니다. 그냥 수급권.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 이게 어감도 그렇게 막 쏙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이런 생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국가가 나한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권리다.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시혜를 해준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에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강조하고 그런 걸 도입을 한 거예요. 음, 자, 이런 내용으로 변화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변화예요. 현재까지의 변화들은 이제 쭉 이렇게 나열되는 방식으로 좀 설명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2010년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어떤 뭐 실은 뭐 이 사이에 너무나 많습니다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음이라는 걸 개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거는 이제 공공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그 서비스 이력이 이 행복 이음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어느 부처에서 어디에서 얼만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도움이 되냐면 일단은 이제 중복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있어요. 부처별로 막 받고 있는 게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저기서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면은 그런 중복돼서 받을 수 있는 거를 피할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관리망, 전산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력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쭉 뜨는 거죠. 내가 나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력이. 자, 그 다음에 2012년에는 공공 전달 체계에 아주 대단한 변화가 있긴 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공공 전달 체계가 참 재밌게도 이거를 만든 그런 시스템들이 알아서 만든 게 아니라 민간에서 기존에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공공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 그 대표적인 게 위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 만든 게 또 대표적이고 이 희망복지지원단이 또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서 이미 기관들에서 많이 이제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토대로 하여 이거를 뭔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통합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시군구 단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한 거예요. 뭐 긴급 지원을 한다거나 현장 방문한다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실은 이 통합 사례 관리도 시군구 차원에서 처음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한 거죠. 근데 너무 업무가 많은 거예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그리고 연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아무리 이제 지역사회 자원개발에서 연계한다 해서 그건 한계가 있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시군구 하면은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 자원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군구로 희망복지 지원단을 만들면서 사례 관리, 특히 송합 사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구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공공 전달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거. 자, 또 하나는 2013년에 우리나라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을 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보건복지부 이력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산자부에서 받거나 뭐 다른 여러 여성가족부에서 받거나 보건부에서 받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범부처 간에.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개통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어떤 공공의 변화라고 하는 게 실은 이제 지역사회로 왔을 때 지역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변화 중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015년에 요거는 또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 할 때 또 나오는 얘기예요. 사회보장급여법을 만들면서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물론 뭐 예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었는데 이거를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명칭을 바꿨어요.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뭐 하는 거냐면 공공체계예요. 만약에 각각의 시마다 저는 이제 뭐 용인시에 사니까 용인시도 그 시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지역사회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 민간기관, 업무를 하는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랜을 작성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복지에 대한 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욕구 조사도 하고 환경 파악도 하고 재원 파악도 하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그런 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문제와 욕구를 발견하고 이거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요? 청사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이제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이제 명칭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읍면동을 복지의 허브,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실시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굉장히 높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동주민센터를 뭐라 그래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래서 거기 써붙였어요. 막 그 차들이 막 다니거든요. 그런 차들이 막 다니면서 지역사회 주민들도 찾아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래서 찻동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건 뭐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죠. 그래서 이 읍면동 단위의 이 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 복지의 그런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지 여러분들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시면 복지 관련된 그런 사업들 소개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이런 게 다 있었어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전담 공무원들도 꽤 많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017년에 여러분들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국가 책임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보건소에 치매 예방, 그 다음에 치매 지원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치매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치매와 관련돼서 뭐 특히나 이제 혼자 사시는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한 후견인 제도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한 거죠. 누군가는 뭔가 후견자가 있어야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할 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등 그러니까 지역 사회 안에서 뭔가 이러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사회복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